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좀 독특합니다. 이게 잘 짜여진 어떤 책이나 논문이 아니고요. 한 개인이 남긴 메모랑 성찰의 조각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쭉 읽다 보면 마치 한 사람이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떠난, 뭐랄까, 여정의 지도처럼 느껴져요. 지도라는 비유 좋네요. 네. 처음에는 세상은 변한다는 아주 거대한 진실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진 것들이라는 외부의 문제로, 그리고 마지막엔 내 마음이라는 가장 깊은 곳으로 파고들죠. 저희와 함께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이 메모들은 사실 어떤 정답을 딱 알려주기보다는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스스로한테 던지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맞아요. 요즘 현대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가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오늘 이 생각의 조각들을 맞춰보는 시간이 바로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메모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는 건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깨달음이에요. 특히 그 아주 멋지고 위풍당당하던 숫사마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사람 발에 밟혀서 순식간에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는 걸 묘사한 두 분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요. 네, 저는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한동안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주괴공이라는 개념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성주괴공이요. 네. 이게 무슨 어려운 철학 용어 같지는 않. 사실 우리 모두 매일 겪는 일입니다. 새로 산 스마트폰이 처음엔 너무 좋다가 한 1년만 지나면 구형이 되고 결국엔 고장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성주괴공이거든요. 이 메모는 그 당연한 사이클을 우리 몸 그리고 우리 삶 전체에 적용시켜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영원할 것 같던 내 젊음이나 건강도 예외는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더 이상 교만할 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뭐랄까, 언제든 부서져내릴 몸을 가지고 뭘 그리 잘났다고 뽐내나? 하는 자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소유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더라고요. 없었으면 없었을 불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그 표현이 아주 핵심적이죠. 집이 없으면 집 때문에 겪는 불행이 없고 차가 없으면 차 때문에 겪는 불행이 없다. 솔직히 처음 읽었을 땐 이거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 이게 왜 중요한 통찰이지 싶었어요. 네, 그 지점이 바로 이 메모의 핵심을 찌르는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히 소유가 곧 불행이다 이런 공식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여기서 고라는 개념을요, 우리가 아는 고통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으로 봐야 합니다. 불만족이요? 네, 메모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아이들은 장난감이나 과자를 못 가지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나죠. 하지만 어른들은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죠. 깨달음이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부나 명예를 마치 어린아이의 과자처럼 바라보게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거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울고불고 하지 않는 상태. 채워서 만족을 얻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애초에 그런 갈망을 비워내면 만족은 가능하다는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아,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실제로 그런 경험담도 나오잖아요. 필리핀의 초호화 호텔 스위트룸보다 한국의 한적한 호수공원 옆 찜질강에서 더 큰 행복을 느꼈다. 맞아요. 그리고 비싼 새 SUV보다 50만 원짜리 중고차를 몰 때 마음이 더 편했다는 고백도 나오고요. 네네, 이게 다 같은 맥락이군요. 특히 저는 그 스티브 잡스의 예시를 든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는 말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지위의 역설이죠. 우리는 더 존중받고 싶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애쓰는데 막상 올라가고 나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새로운 종류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 감옥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직원이 인사를 좀 건성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거죠. 겪어본 것 같아요, 저도. 애초에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괴로움이에요.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불행의 새로운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소유나 지위 같은 외부적인 것들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핵심이라는 건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외적인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건 결국 우리 내면의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인정받고 싶다,
무시당하기 싫다. 같은 마음들이죠. 네. 그래서인지 이 메모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우리 내면으로 돌립니다. 특히 말과 감정을 다스리는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저는 그 말하지 말라는 부분이 정말 뜨끔했어요. 어떤 부분이 특히 그러셨어요? 나는 이러하다고 스스로 규정하지 말라는 말이요. 아, 우리가 평소에 저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라서요. 혹은 저는 원래 꼼꼼한 성격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스스로를 어떤 보이지 않는 틀에 가두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모에서는 또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묻지도 않은 것을 굳이 말하지 말라고도 하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나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나를 남들에게 좋게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 이게 많은 괴로움의 뿔이라고 보는 거죠. 감정에 대한 성찰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기 피를 빠는 곤충을 보고 순간 화가 치밀어서 세게 쳐서 죽여버린 뒤에 깊이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네네, 기억나요. 갈기갈기 찢겨 죽는 한이 있어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하거늘 고작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자책하죠. 그 장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사소한 순간인데 그 안에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잖아요. 네, 그건 일종의 마음의 훈련입니다. 일상의 작은 분노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큰 재난 앞에서 태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아, 분노라는 감정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색안경과 같아요. 그 색안경을 끼는 순간 우리는 사실이 아닌 내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이 메모는 그 위험성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교만이라는 하나의 감정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참 사람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고 자기가 이룬 것을 굳이 드러내거나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고 하죠. 내가 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교만이 싹 튼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칭찬과 비난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고요. 칭찬받았다고 막 기뻐하고 비난받았다고 괴로워하는 건 내 기분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겨버린 것과 같죠. 아, 그러네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하루가 결정되는 거니까요. 네. 이 메모는 그런 외부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칭찬과 비난이라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세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 가볼까요? 네. 우리는 내 소유물과 내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거대한 힘이 있잖아요. 바로 내가 속한 사회와 환경이죠. 아, 그렇죠. 환경의 힘. 이 메모는 그 문제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관이 정말 나의 것이 맞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중동에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무슬림이 되고 미얀마에서 태어나면 불교도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예시가 나오죠. 네네. 이건 특정 종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신념이나 가치관조차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주어진 환경에 의해 세뇌된 결과일 수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삼인성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한 부분이 특히 소름 돋았어요. 아,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었다는? 네. 세 사람 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시장에 없는 호랑이도 진짜 있는 것처럼 믿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딱 소셜 미디어 시대의 현실 아닌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몇 명만 이거 없으면 불행한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말하면 어느새 그게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버리잖아요. 정확합니다. 이 메모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믿는 것들, 예를 들어 부자가 되는 것, 명문대에 가는 것 같은 목표들이 사실은 사회가 만들어낸 거대한 가짜 호랑이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가짜 호랑이. 와, 무서운 말이네요. 태어날 때부터 사회 전체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곧 행복이라는 가치를 주입하고 우리는 그걸 의심조차 해보지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 북한을 탈출한 아들이 북한을 배반한 아버지를 자기 손으로 처단해야 한다고 믿을 정도로 세뇌의 힘은 강력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그럼 우리는 이 거대한 환경의 힘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어떻게 이 프로그래밍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메모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강요받지도 말라는 원칙이에요. 강요하지도 받지도 말라. 네,
내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하는 순간 나 역시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구절처럼 때로는 의식적으로 군중을 떠나 홀로 사유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 이게 외톨이가 되라는 뜻은 아니고요. 물론 아닙니다. 시끄러운 외부의 소리를 잠시 끄고 내 안에 진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흙탕 속에서도 더러워지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주변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을 기르라는 메시지입니다. 와, 오늘 정말 깊은 여정을 함께 했네요.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실에서 시작해서 소유의 역설, 그리고 내면을 다스리는 법, 마지막으로 환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법까지. 네, 결국 이 모든 내모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한 사람의 치열하고도 진솔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답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겠죠? 나 자신을 살피라. 네. 교만하지 않은지, 불필요한 말을 하고 있진 않은지,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진 않은지, 또 사회가 주입한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따르고 있진 않은지, 이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거센 파도 같은 세상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메모들을 읽다 보면 유독 반복해서 등장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더 살아서 뭐 할라고, 엄만 짓고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이 문장이요. 처음엔 이게 되게 허무하게 들렸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건 삶에 대한 어떤 비관이라기보다 삶의 목적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메모들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화두일 겁니다. 만약 인생의 목표가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 메모는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각자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죠. 그리고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 메모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